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판교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이혼한 지 몇 년 됐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불편한 사항은 없고요. 이게 다 전 시어머니가 위자료 안 주려고 머리 굴리다가 저한테 괜찮은 부동산을 줬기 때문인데요. 그걸 알게 된 다음 어찌나 약이 올라서 미치려고 하는지 정말 사이다라는 말이 이런 거구나 싶을 만큼 통쾌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독서 모임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했어요. 결혼식 비용은 반반 하기로 했는데 남편이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어서 신혼집 장만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와 남편의 예산으로 그나마 깨끗하다고 고른 집은 교통편도 좋지 않고 너무 좁았어요. 보다 못한 친정 부모님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며 아예 집을 마련해 주셨어요. 이거 어차피 엄마가 나중에 넣어주려고 했던 거야. 외할아버지한테서 받은 거고 나나 네 아빠는 이거 아니어도 먹고 사는데 문제 없으니까 일단 니네 사람답게 살아야지. 신혼이라고 무조건 빠듯하고 힘들게 시작할 필요 없어. 물론 니들 돈으로만 해보겠다는 건 정말 대단한 생각이기는 하다만 우리나라에서 어디 그러기 쉽니? 특히 지수 너는 잠자리 불편하면 안 되잖아. 전에 어학연수 가서도 거의 한 달 동안 잠 못 잔 적도 있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 소리 말고 받아둬. 니들 살면서 돈 모으고 나면 그때 조금씩 갚든지 해. 고마워 엄마. 아주 한마디도 못하게 완벽하게 말씀하시네. 나랑 명우 오빠 둘 다 한시름 놨어. 거기서 출퇴근하는 거 정말 힘들 것 같았거든. 괜히 출퇴근 지옥이라고 하겠어. 그것만 없어도 생활이 훨씬 편하잖아. 그나저나 사돈댁은 정말 한 푼도 안 보태신다니? 아무리 자식들이 지들 힘으로 한다고 해도 단돈 1,000만 원이라도 해주셔야지. 이건 친정 부모님 생각이었고 시어머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시댁도 저희 집처럼 평범한 중산층이라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단한 부자도 아니었죠. 남편 아버지는 몇 년 전 돌아가셔서 시어머니만 계셨는데 아예 처음부터 돈이 없다며 아무것도 못 해준다고 못을 박았었죠. 우리 부모님이 신혼집을 해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렇게 말했어요. 니네가 알아서 해도 될 일을 뭐 그리 나서셨다니? 그래도 니들 부담은 좀 줄었겠구나. 사돈이 집 해줬다고 해서 내가 뭐 해줘야 되는 건 아니지? 나한테는 아무것도 바라지 마라. 요즘처럼 결혼하는 젊은 사람들 위해 나라에서 이것저것 잘해주는 시대에 부모가 굳이 나설 필요는 없지 않겠어? 나 때는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다 생돈 내고 결혼하고 그랬다고. 니들은 대출이다 뭐다 좀 잘 되니? 그러니까 나한테 뭐 바라지 마. 원래는 신혼집도 저희가 알아서 하기로 했던 거라 저는 별 불만 없이 알겠다고 했어요. 친정 부모님한테 받은 건 받은 것대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시어머니가 혹시라도 제가 뭘 보태달라고 할까봐 미리 연막을 친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뭐 어쩌겠어요. 어른 생각이 그렇다는데 뭐라고 할 일은 아니었죠. 친정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신혼집은 지하철에서 걸어서 10분 정도인데다가 신축은 아니어도 구조가 괜찮은 22평형 아파트여서 두 사람 살기에는 편하고 여유로웠어요. 결혼식 하느라 저와 남편이 받았던 대출금도 둘이 벌어서 갚으니 크게 부담이 되지 않았고요. 저는 빚만 다 갚으면 세상 걱정 없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도 더 열심히 했고
매일매일이 즐거웠어요. 결혼하고 딱 10개월 정도까지는 그랬네요. 저는 어느 날 친척 동생한테서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바로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거였는데요. 남편이 자기가 싱글이라고 했다더라고요. 저는 동생이 잘못한 거라고 생각해서 웃음을 터뜨렸어요. 네가 잘못 들었겠지. 명우 오빠가? 오빠 나랑 처음 사귈 때 눈도 잘 못 마주치고 말도 잘 못했거든. 근데 다른 여자요? 아유, 행여나. 언니 진짜야. 심각해. 형부 직장 땡땡땡으로 옮겼지? 그쪽에서는 다 그렇게 하는 것 같던데. 거기 언니네 동네에서도 좀 먼 데잖아. 직장이야. 결혼하고 2달쯤 있다가 옮긴 건데. 원래 계획에 있었어. 충청도랑 맞닿은데니까 멀기야 한데. 언니, 혼인신고는 해놨지? 잘 확인해봐. 에이, 네가 잘못한 거라니까. 정 그렇게 마음에 안 놓이면 다시 알아보든가. 사촌 동생이 하도 심각하게 말을 하니 처음에는 오해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웃고 넘겼던 저도 불안해지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 사촌 동생이 빼박 증거를 보내왔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랑 다정하게 밥 먹고 영화관에 가는 영상이었어요. 그 동생이 아주 작정하고 따라 붙어서 영상을 꽤 찍어 보내줬더라고요. 그날 남편은 거래처에 가서 회의가 있다며 회사에 복귀했다가 집에 오면 많이 늦을 거라고 한 날이었어요. 그제야 저는 설마 하고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지 알아봤죠. 그런데 남편이 했다던 혼인신고는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때 회사 일로 바빠서 남편한테 다 맡겨놓았었는데 완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셈이었어요. 사촌 동생은 자기가 증인이 돼주겠다며 결혼을 하고 사실혼 관계로 산 거는 어느 모로 보나 빼박이니 남편이 총각 행세를 한다는 증거를 많이 모으라고 했어요. 언니, 그 인간 못 빠져나가게 확실해야 돼.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앞으로 어떡할지 생각해보자.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더니 사촌 동생이 제 정신줄을 붙잡아 주더라고요. 저는 이걸 남편한테 대놓고 물어봐야 할지 아니면 시어머니까지 있는 앞에서 다 터뜨려야 할지 그것도 아니면 조용히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하지만 제 앞에서 순진하고 수줍은 얼굴을 하고는 이런 모습을 숨기고 있는 남편과 조용히 해결할 수 있을까 의심스럽더군요. 저는 결국 흥신소를 찾아가 남편 뒷조사를 해달라고 부탁했고 그 결과 남편이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게 확실해졌어요. 이게 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걸 이용해서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드니 남편과 단 하루도 더는 같이 있고 싶지 않더라고요. 결혼해서 1년 가까이 저를 속이고 있었던 것도 너무 분했고요. 이 정도 일이라면 제가 위자료도 받아낼 수 있다고 해서 저는 이혼을 결심했어요. 뭐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으니 이건 그냥 갈라서면 되는 문제긴 했네요. 하지만 저는 그동안 속은 거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받아낼 작정이었어요. 제가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다 알고 있다고 하자 남편은 아주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감쪽같이 속일 수 있어? 오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그냥 혼인신고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그러지 말라고 하더라고. 이혼하는 사람들 많은 이유가 사귈 때 상대를 다 아는 것 같아도 살아보면 그게 또 아니라서 그런 거라고 하시더라. 근데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 보니까 나랑 더 잘 통하는 사람은 따로 있었고. 그럼 그걸 언제 말하려고 했는데? 계속 숨기고 있었잖아. 말하려고 했어. 아영이가 결혼하자고 하더라.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일 것 같아. 너한테 다 솔직히 말할 생각이었어. 너 충격받지 않게 하려고
나도 나름 고심하고 있었는데 네가 먼저 이 난리를 치니 내가 뭐가 되냐? 뭐라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와, 내가 알던 김명호 맞아?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지? 내가 난리를 쳐서 네가 뭐가 어떻다고? 이거 봐, 이거 봐. 나 솔직히 결혼하고 후회 많이 됐거든. 너 되게 드세고 감정적인 거 알아? 진짜 사람 피곤하게 한다니까. 내가 오죽하면 다른 사람을 만났겠냐? 이게 다 내 탓이라는 거야? 나 진짜 억울해서 미치겠네. 화병으로 죽는다는 거 이해 안 됐는데 이제 너무 이해가 간다. 나 당장 이거 어머니한테도 말해야겠어. 어머니가 혼인신고 미루라고 해서 이런 일 생겼다고. 엄마도 알고 있어. 엄마도 아영이가 더 마음에 든다고 하셨고. 우리 헤어질 날만 기다리고 계셔. 온 집안이 뒤에 섰자고 저를 속이고 있었어요. 저는 큰 망치로 뒤통수를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맞은 기분이었어요. 나 단 1초도 너라는 놈 더 면상 보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진짜 천운이다. 너랑 니네 엄마한테 뒤통수 맞고 쫓겨나는 그림이었으면 어쩔 뻔했어? 당장 나가 이 나쁜 자식아. 너 이 집에 지분 하나 없는 거 너도 잘 알지? 이거 봐. 완전 치사하고 폭력적이야. 지네가 집 좀 해줬다고 이렇게 유세를 떠냐? 남편은 끝까지 모든 책임을 저한테 뒤집어 씌웠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바로 올 수 있는 트럭을 수배해서 남편 물건들을 전부 밖으로 실어냈어요. 대체 이놈의 세상은 언제부터 이렇게 잘못한 놈들이 오히려 큰 소리치며 지잘났다고 사는 세상이 돼버린 거지? 유세라고 했냐? 너 혼인신고했다고 거짓말하고 다른 여자 만나서 결혼까지 한다고 했어. 내가 이건 마음먹고 니네 회사에 뿌릴까? 그럼 넌 완전 매장이야. 이딴 식으로 사람 건드려봤자 너한테 좋을 거 하나 없는데 뭐가 이렇게 당당하지? 네가 혼인신고 하라고 했다는 증거 있어? 있냐고. 남편은 끝까지 비열하고 치사하게 나왔고 저는 정말 피눈물이 뭔지 실감하며 어금니를 꽉 깨물었어요. 사람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빨이 상하고 부러진다는데 이래서 그런 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어금니에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결국 친정 부모님한테도 전부 말해버렸고 친정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니 남편은 그제야 저를 자극하지 않고 입 다물고 있더군요. 정말 그때부터는 찍소리도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저대로 남편과 결혼하기로 한 여자한테서 증거를 얻었는데 바로 남편이 혼자 살고 있다고 말한 것과 친정에서 해준 아파트를 자기 집처럼 말한 거였어요. 여자는 제 앞에서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명우 씨가 그럴 줄은 몰랐어요. 실은 제가 그 아파트 앞까지 갔었거든요. 그 나이에 수도권에 그런 집을 자가로 갖고 있으니 얼마나 능력 있는 거예요. 근데 절대 데리고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이제 알겠네요. 남편이 여자를 데리고 집 앞까지 왔다는 사실에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저는 모르게 정말 별짓을 다 했더군요. 그런데 여자의 그 다음 말이 더 기가 막혔어요. 저희요, 결혼하자마자 아이부터 가지려고 미리 병원도 같이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여자가 펑펑 울고 난리가 나서 오히려 제가 여자를 달래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제가 사과를 받아야 하는 자리에 나와서 제가 상대를 위로하고 있자니 제 신세가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진정해요. 아영 씨 잘못이 아니잖아요. 속인 그놈이 나쁜 거죠. 아, 그러고 보니 박지수 씨도 힘들 텐데 제 생각만 했네요. 죄송해요. 그제야 여자가 정신을 차린 듯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는데 저도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저나 그 여자나 둘 다 속은 거니까요.
됐어요. 아영 씨도 피해자인데요, 뭐. 저나 마찬가지죠. 근데 결혼은 정말 신중하셨으면 해요. 제가 남의 인생과 결정에 뭐라고 할 건 아니지만 그 인간 용서하지 마세요. 한 번 속인 인간 두 번은 못 속일까요? 아영 씨도 예외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아영 씨랑 결혼해도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요. 네, 저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든 제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해 주세요. 여자는 제 정신적 피해 보상에 도움이 되면 증언이라도 하겠다고 했어요. 일이 이렇게 돌아가자 시어머니는 자기들한테 불리할 걸 알고는 그제야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첫 마디가 뭐였냐 하면 자기네는 돈이 없다는 거였어요. 내가 돈이 있으면 너 같은 애랑 계속 살게 내버려 뒀겠니? 돈 없는 게 죄라서 마음에 안 드는 여자애랑 결혼하는 것도 어쩔 수 없이 두고 봐야 했다. 그러니 나로서는 혼인신고를 미루라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어. 네가 피해 보상이니 뭐니 이것저것 소송하겠다고 하는데 그래봤자 우리 집에서 나올 거 정말 없거든. 너야 집도 그렇고 결혼할 때 대출받은 것도 우리 명우보다 훨씬 적더구나. 근데 명우는 너랑 헤어져도 우리 애 혼자 지가 대출받은 거 갚느라 끙끙대야 해. 네가 그래도 명우랑 살았던 것에 최소한의 예의가 있으면 독하게 굴면 안 되는 거지. 솔직히 너도 얼마든지 새 출발할 수 있고 편하지 않니? 이혼녀 딱지 안 붙는 게 어디야. 결혼하면 이렇게 사는구나 하고 예행 연습 해봤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돈 없는 우리 집을 그렇게까지 괴롭혀야 직성이 풀리겠어? 너 바로 그런 성격 때문에 우리 명우가 딴 생각한 거야. 그러니 이 일에는 네 책임도 분명히 있어. 원인 제공자가 너라는 걸 잊지 말아야지. 아니, 어떻게 이 일의 원인을 제가 제공했다는 건데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제가 사람 믿은 게 잘못인가요? 그게 원인인가요? 댁이 아들을 닮아서 이렇게 뻔뻔하고 후한무치였군요. 이보세요. 어디 가서 그런 소리 잘못하면 댁들이 매장당해요. 알고나 있으세요. 저 그냥 못 넘어가요. 변호사도 엄청 센 사람 구해놨어요. 아빠 친구분 인맥으로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있으세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천하에 독한 것이라며 이를 갈며 가버렸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다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돈 대신 다른 걸 주겠다면서요. 저는 혹시나 싶어서 변호사를 대동해서 나갔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땅 문서를 그 자리에서 내놓았어요. 이거 우리 집에 있는 재산 다야. 이걸로 어떻게 해보자꾸나. 갑자기 웬 땅 문서요? 돈 없어서 결혼할 때도 한 푼 안 보태줘 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땅이 나온다는 게 웃긴데요? 오죽하면 이러겠니? 내가 괜히 돈 안 보탰겠어? 정말 없어서 그랬어.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결혼이 끝날 수도 있는데 함부로 땅 팔아 돈 보탤 수도 없잖아. 결국 이렇게 됐지만 말이다. 하여튼 우리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명우도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결혼도 하게 되면 또 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 땅 받으라고. 시어머니는 자기네 돈 들어가는 데가 많고 여윳돈이 얼마 없다며 땅이라도 받으라고 땅 문서를 아예 제 눈앞에 대고 흔들었어요. 뭐 땅이라도 주면 다행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그동안 두 사람이 보여준 게 있으니 신뢰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토지 대장부터 전부 다 살펴보겠다고 했어요. 제가 댁들한테 된통 다 간 데다가 그쪽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알아볼 수 있는 거 다 알아보고 결정할 거예요. 이런 땅이 뭐 알아볼 게 그리 있다고 그러니? 여기 서류 다 갖춰왔으니 봐봐. 이걸로 대출받은 것도 없고 뭐 하나 걸린 것도 없어. 이것만 보고 제가 어떻게 믿어요?
그동안 저한테 한 짓이 있잖아요. 저한테 거짓 서류 주고 그 땅 몰래 팔아버리면 저는 또 바보 되는데요. 다른 증거 못 보여주겠으면 됐어요. 저는 그냥 소송할 거예요. 진짜 지독하다, 지독해. 그럼 내가 이거 어떻게 증명하면 되겠냐? 저는 직접 시어머니와 그 땅이 있는 지역으로 가서 눈앞에서 토지 대장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들을 직접 봤어요. 인터넷 검색으로도 엄청 알아봤고요. 그런데 땅값이 제 위자료 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적었어요. 그 넓은 땅이 고작 2,500만 원 받으면 잘 받겠더라고요. 그걸 보니 이 인간들이 이런 식으로 또 수를 쓰는구나 싶어 괘씸한 생각이 들었어요. 저 이 돈 가지고 안 돼요. 못 해요. 날 속여먹고 그동안 내가 번 돈으로 쓴 게 얼마인데 2,500으로 퉁치려고 그래요? 안 되겠으니까 그냥 소송해요. 얘가 아주 이제 갈라선다고 나한테도 어머니 소리 안 한다 싶었더니 아주 안하무인으로 구는구나. 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느 면전이라고 이렇게 싸가지 없이 소리를 질러. 싸가지도 지킬 만한 데서 지키는 거지 아무한테나 해주는 건 줄 알아? 대접받고 싶으면 그만한 행동을 해야지. 아주 끝까지 나 속여먹으려 작정을 했어. 저는 서류를 집어 던지면서 한마디 더 했어요. 나 2,500 받고는 못 물러나니까 땅은 그쪽에서 알아서 하고 저는 소송 갈게요. 아주 모자가 쌍으로 사람을 바보 취급하네. 어디 한번 해봅시다. 누가 이기는지. 아, 진짜 너 이렇게 계속 막말할 거니? 그 땅 오를 거야. 평수도 좀 넓어. 그렇게 좋은 걸 날 준다고? 지금도 돈 없다고 이거 먹고 떨어져라 이러면서? 아니야. 지금은 2,500이지. 그게 이제 쑥쑥 오른다고. 거기가 좀 좋은 데니? 바다 보이고 뒤로는 산 있고 거기 계속 아파트며 오피스텔 들어선다고 말 나왔어. 못해도 호텔들 들어설 자리는 된다고 해서 내가 오래전에 찜해둔 데야. 진짜 아무나 못 듣는 정보 듣고 사둔 거라고. 그러니까 네가 한 3년만 기다리면 우리한테 받을 돈보다 더 큰 돈 건질 테니까 그렇게 알아. 그런 정보를 누가 함부로 주는데요. 그렇게 좋은 땅을 저한테 줬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오죽하면 그걸 너한테 넘긴다고 했겠어. 그 정보 명호 아빠 살아있을 때 공공기관에 연줄이 좀 있었거든. 그 사람 퇴직할 때 나랑 명호 아빠가 엄청 대접하면서 받은 정보를 산 거야. 제가 앞만 쳐다봐도 거기 개발된다는 말은 없던데요. 그런 거 기사 나거나 알려지면 이미 늦는 거야. 그런 거 모르는구나. 쌀 때 사뒀다가 천정부지로 오를 때 팔아야 하는데 이미 소문 돌면 게임 끝이지. 그러니까 거기는 아직 게임 시작 전이라고. 걱정 말고 기다려. 정말 틀림없는 정보니까. 나 진짜 명호 다시 결혼하는 것만 아니어도 이 정도로 그 땅 넘기지 않거든? 정말 아까워 벌벌 떨며 너 주는 거야. 그러니 너 우리 명호 목줄 그만 좀 재고 이걸로 해결하자. 너 진짜 이거 더 큰 돈 받아가는 거야. 그것도 수상해요. 3년 있다 그 큰 돈이 되는 걸 저한테 이렇게 쉽게 내준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말하잖아. 정말 어쩔 수 없이 이러는 거라고. 나 정말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어. 나 피눈물 나는 거 참으면서 넘긴 거야. 어쩌겠니? 명우가 너랑은 아니라는데. 너는 속았다고 이 난리치고. 아니, 명우는 혼인신고 했다고 거짓말할 게 뭐람? 솔직히 안 하고 살자고 하면 무슨 일 생기는 것도 아닌데. 애가 너무 착해서 문제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이야기를 끝맺기는 했지만 시어머니가 땅을 아까워하는 건 완전 쇼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는 문득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 여자랑 남편이 결혼을 한다는 말을 계속 하는데 저는 미처 생각을 못한 거죠. 아니,
그 여자 댁의 아들하고 결혼을 한다고 했어요? 참나, 사람 속 정말 알 수 없네요. 언제는 저한테 유리한 증언을 해주겠다더니? 그만큼 우리 명우가 좋은가 보네. 너 그러니까 너무 독하게 굴지 말고 이걸로 마무리하자. 아무리 자기 자식이 더 중요하다고 해도 남의 집 딸 인생 망치는 거 아니죠. 사실혼 관계로 총각이라고 속이고 만나놓고서 뻔뻔하게 결혼할 생각을 하다뇨. 이거는 아니죠. 아니면 네가 뭘 어쩔 건데? 지들이 좋아서 한다는데. 아영이가 봐도 네가 이상하고 우리 아들은 괜찮은 게 맞는 것 같다더라. 아무튼 너 그런 거 따지는 건 오바 아니니? 소송을 거네 돈을 내놓네 어쩌네 이러면서 말이야.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너 받을 거나 받아 가. 그래도 저 여기 뭐라도 들어온다는 확인이 필요해요. 제가 알 수가 없는 거니까요. 너 어떻게 이렇게까지 의심이 많니? 안 그러게 생겼어요. 그쪽에서 저한테 한 짓이 있잖아요. 결국 저는 몇몇 부동산 중개인들의 서류와 도시개발과 계획서를 받아봤고 그 후에야 그 땅을 받겠다고 했어요. 계획은 확실히 있는 게 맞긴 했어요. 이대로 실행될지가 문제이기는 했지만요. 그래도 이 정도 이야기가 오가는 땅이면 손해는 안 보겠다 싶었죠. 그리고 땅을 받겠다고 하기 전에 만에 하나 개발이 안 될 시에는 원래 소송에서 받으려 했던 돈을 현금으로 주겠다는 각서도 시어머니와 남편한테 받아놓았어요. 두 사람 다 해주기 싫어했지만 그러면 내가 남편 회사에도 저 속인 거 말하고 여자 집안에도 남편이 사실혼 관계였다는 사실을 퍼뜨린다고 으름장을 놓자 그제야 허둥지둥 각서를 써주더군요. 저는 각서를 전부 변호사 공증을 받고 완전히 갈라섰어요. 그렇게 공증을 받고 마지막으로 헤어지려는데 남편이 저를 보고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하여간 똑똑한 척은 혼자 다 해도 결국 속는 게 박지수라니까. 너 또 속았어. 우리 엄마한테 당했다고. 엄마가 솔직히 네가 뭐가 이쁘다고 좋은 걸 주겠냐? 거기 올라봤자 크게 안 오를 거라고. 그건 알아둬. 그렇게 되면 네가 현금으로 남은 돈 갚으면 되겠네. 시간이야 걸리겠지만 나도 손해는 아니야. 제가 냉정하게 말하자 남편은 어디 잘 먹고 잘 살아보라며 아주 유치하게 저한테 저주를 퍼붓고는 가버렸어요. 물론 남편의 말이 아주 마음에 걸리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솔직히 불안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일대가 개발은커녕 일반 집이라도 들어설까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쓸모없는 땅 같았거든요. 그래서 확인차 얼마나 많은 부동산을 돌아다니고 도시개발가를 가봤는지 몰라요. 어쨌든 개발 계획이 있는 건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일단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개발이 무산된다고 해도 제가 받아놓은 각서가 있으니 제가 남편한테 말했던 대로 시간이 걸려도 현금으로 전부 보상받을 생각이었고요. 저는 남편과의 생활을 모두 정리한 후에 다시 친정으로 돌아왔고 회사 생활을 하며 평범하게 지냈어요.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음에도 개발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고 저는 남편이 빈정거렸던 말들이 떠올라 미칠 것 같았어요. 이대로 또 속은 건가 싶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오랜만에 시어머니한테 연락을 해서 거기 개발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이러는 거였어요. 너는 그걸 아직도 생각하고 있었니? 이 정도 시간 끌었는데 아무 소식 없으면 안 되나 보다 해야지. 네가 이렇게 미련을 떠니까 복이 없는 거야. 뭐가 어쩌고 저쩌요? 나한테 분명히 된다고 말한 사람이 누군데요? 그래, 될 거라고 했지. 근데 개발이라는 게 그렇잖아? 한다고 했다가 안 할 수도 있고 지연될 수도 있고 네가 그걸로 나한테 따지면 안 되는 거지. 3년이면 된다고 했는데 안 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나도 그렇게 듣기는 했다. 너도 다 확인했잖아. 개발 계획이 있는 거 3년이라고 들었으니 그렇게 말한 것 뿐인데 나더러 어쩌라는 거냐? 그럼 3년 기다려도 안 되고 있으니 책임지세요. 돈으로 주셔야죠. 아니,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 줄 알고 돈을 달라는 거야? 이러다가 거기 땅값 오르면 어떻게 할 건데? 책임도 안 지겠다 그 말이에요? 아니, 내가 그런 엄청난 사업에 책임까지 질 입장은 아니잖니? 그건 억지야. 결국 나한테 돈 주기 싫어서 이런 식으로 속인 거 맞네요. 돈으로 보상한다 했으니 각서 쓴 대로 이행하세요. 아우, 난 그렇게는 못한다. 저보고도 3년 기다렸는데 안 되면 안 되나 보다 포기하라면서요. 그럼 돈으로 주셔야죠. 그러다가 되면 어쩌려고. 나는 그런 애매한 일에 돈 절대 못 쓰고 쓸 돈도 없어. 정말 뻔뻔한 인간들이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자기들 잘못이 아닌데 그걸 왜 돈으로 주냐며 그렇게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법적 대응하겠다니까 자기네는 결백하니 어디 마음대로 해보라고 큰 소리를 치더군요. 남편은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어요. 야, 그거 소송이다 뭐다 하면 너만 피곤해. 너만 힘들다고. 돈 낭비에 시간 낭비에 스트레스 받고. 네가 나가 떨어지니까 이쯤에서 그만둬. 그래도 하고 싶으면 어디 해보든지. 소심하고 조용하기만 한 줄 알았던 남편이 저렇게까지 비열한 인간이라는 걸 새삼 확인했죠. 저는 일단 이 일에 대해 변호사 상담을 받으며 확인을 이것저것 해보았는데요. 제가 시어머니랑 도시개발관이 부동산인이 다니며 확인할 때는 개발 계획이 있었는데 그 후 1년 있다가 흐지부지 됐다는 거였어요. 그 사실을 어머니도 알고 있었고요. 제가 수소문을 해서 시어머니와 연줄 있는 사람 쪽을 만나봤는데 이미 다 연락을 했고 그 땅 처분하라는 말까지 했다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저한테 알리지 않았던 거고요. 또 한 번 저를 농락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와서 자기 책임 아니라고 딱 잡아뗀 거고요. 정말 사람이 악해도 이렇게까지 악할 수 있는 건지 어이가 없더군요. 저는 소송을 걸었지만 정황 증거뿐이고 증거물이 없어서 곤란하기는 했어요. 시어머니와 대화 내용을 제대로 녹음해 놓지 않은 것도 실수였고요. 이대로 또 당하는 건가 싶어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던 차에 저는 뜻밖의 연락을 받았어요. 저는 그 연락을 받고 확인을 다 하고 서류에 사인까지 한 후에 소송을 취하했어요. 저는 이게 정말 하늘이 도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우리나라 엄청 유명한 기업에서 거기에 크게 호텔을 짓는다는 거였어요. 거기서 먼저 저한테 컨택을 해오자 그 위치를 탐낸 다른 호텔 체인에서도 연락이 왔고요. 근데 그 땅덩어리가 진짜 크긴 컸거든요. 결국 두 호텔 체인에서 땅을 나눠서 구입하기로 했고 저는 더 좋은 조건에 사인을 하기만 하면 됐죠. 그렇게 해서 제가 받은 돈은 무려 27억이었어요. 세금이고 뭐고 다 떼고 남은 순수 금액만 그랬죠. 정말 절로 웃음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다 보상받는구나 싶었고 모든 게 다 부메랑처럼 돌아온다는 것도 실감했어요. 하늘에 제가 몇 년이고 속타고 배신당해 울었던 걸 기억해 줬나 보다 싶더라고요. 제가 소송을 취하했다는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궁금했는지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너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갑자기 왜 마음을 바꾼 거야? 소송 취하는 왜 했어? 아, 그게 궁금하셨구나. 거기가 개발은 안 됐는데요. 워낙 뷰가 좋잖아요. 그래서 큰 호텔 체인 두 군데에서 나눠서 땅을 사갔네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떼고도 27억이나 남았어요. 그 말을 듣자 시어머니는 자기한테도 당장 돈을 내놓으라며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단칼에 거절했어요. 댁들 논리라면 댁들이 왜 돈을 받아야 되는데요? 어쨌든 그 땅 주인은 온전히 나였다고요. 나한테 현금으로 갚는다는 약속도 안 지키려고 소송도 불사하게 만들었잖아요. 남한테 한 대로 돌려받았다 생각하고 반성하고 사세요. 앞으로 서로 연락하지 말고 다시는 보지 말죠. 잘 사세요. 그러고 전화를 끊은 후 남편하고 시어머니 연락처를 다 차단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번호로 걸어서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저는 계속 이러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간간히 약도 올렸죠. 27억으로 이제 어떻게 살 거다. 부모님하고 여행 갈 거다. 이러면서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열받아서 미치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그 돈으로 작은 거주용 오피스텔도 하나 샀고 나머지 돈으로는 정말로 부모님하고 여행 다니며 아주 여유롭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 여자랑 또 헤어졌다고 하더군요. 이번에는 여자가 혼인신고 하는지 안 하는지 다 확인해서 신고도 했다는데 여자도 결국 자기가 속았다며 난리를 쳐서는 이혼 소송을 당해 아주 골치 아프게 지내고 있다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그 여자한테 남편하고 엮이지 말라고 충고했음에도 결국 감정에 끌려서 결혼한 것 같더니만 이렇게 되고 말았더라고요. 어쩌겠어요. 본인이 선택한 거 책임을 져야죠. 저도 그렇고 그 여자도 그렇고 다시는 사람 겉모습만 보고 일시적인 감정에 휘둘려서 인생에서의 중요한 순간들을 망치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제가 27억이나 생긴 게 배 아파 죽겠는데 본인들은 이혼 소송까지 치러야 하니 얼마나 힘들지 상상도 안 가네요. 그러게 착하게 살지 왜 그랬냐고 해주고 싶어요. 그저 평생 저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억울해하고 후회했으면 좋겠어요. 뭐 그 정도로 저의 복수는 마무리하고 저도 앞으로는 착한 마음 먹고 살려고 해요. 남편 일 겪으면서 본인들이 한 짓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말 옆에서 다 봤거든요. 그럼 저는 앞으로도 제 인생 행복하게 잘 살아갈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모두 감사해요. 우리 행복하자고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결혼을 29살에서 30살이 딱 넘어가는 시기에서 지금은 2년 정도 되었어요. 아이 계획을 앞두고 있고 남들은 신혼이라고 부르는 한창 좋을 시기죠.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랑은 2년 정도 연애를 했는데 마침 딱 결혼 적령기쯤 만난 남자가 저와 성격도 잘 맞고 조건도 괜찮았기에 덥석 결혼을 결정했어요. 사실 남편은 제가 만나봤던 남자들 중 가장 제 이상형에 부합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결혼이라는 게 원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랑 하는 게 아니라 결혼할 나이쯤 만나는 사람과 하게 되는 게 현실이라고는 하는데 저는 아주 운이 좋게도 정년기쯤 만난 남자가 제 이상형이라 참 다행이었죠. 남편은 저랑은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예요. 그 전까지는 한두 살 차이 나거나 동갑 연하를 만나다가 4살 정도 차이 나는 남자를 만나니 이유 모를 안정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연상도 연상 나름이겠지만 저희 남편이 특히나 감정 기복도 적으면서 제 이야기에는 공감을 잘해주는 안정적인 남자였어요. 제가 결혼을 결심하게 된 큰 이유 중 하나였죠. 주변을 보면
괜찮은 남자는 여자들이 빨리 채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남편을 빨리 채가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더 지체하지 않고 결혼을 했어요. 사실 저희는 조건적으로도 양가 집안 가정 형편이 누가 훨씬 낫다 하기 힘들 정도로 고만고만했고, 결혼할 때 양가에서 보태주는 경제적인 지원도 엇비슷한 정도라서 누가 더 결혼을 잘한 거다 이야기 나올 정도의 격차가 거의 없었어요. 제 직업도 남편에게 꿀리지 않는 정도로 사람들이 한 번쯤 이름은 들어봤을 회사에 다니고 있기도 했고요. 솔직히 말하면 결혼 준비할 땐 남편 하나만 보고 그런 외적인 조건들에 대해 자세히 생각해 볼 겨를이 없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 그게 얼마나 천운이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놀라울 정도예요. 주변에 집안 차이가 나거나 학력, 직업 차이 등으로 싸움이 나거나 갈등이 생기는 다른 지인들 부부를 보면 저희는 참 갈등이 될 수 있는 많은 요소들로부터 벗어나 있구나 싶었고, 덕분에 정말 싸울 일이 드문 부부가 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런 저희도 예외가 아닌 일은 딱 하나 있었어요. 왜 부부끼리 있을 땐 싸울 일이 없어도 시댁에 가면 싸울 일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저희도 딱 그랬어요. 그런데 결혼 완전 초반엔 시댁에 가서도 싸울 일이 없었어서 솔직히 제가 상위 1% 안에 드는 축복받은 결혼을 한 거 아닌가 하는 행복한 착각도 잠깐 했었어요. 그 착각이 깨져버린 건 결혼한 지 1년쯤 지나고 나서부터였죠. 남편에게는 남동생이 있는데 남편하고 4살 차이가 났어요. 저하고는 동갑내기였죠. 서방님은 저희보다 2년 정도 결혼을 일찍 하셨는데 7살이 많은 연상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 당시 제 나이가 30, 남편은 34이었고 서방님 나이는 30, 동서 나이는 37이었어요. 서방님이 28일 때 동서가 35이라 더 결혼이 늦어지면 안 돼서 서방님이 또래보다 일찍 결혼하는 걸로 합의를 보고 결혼한 걸로 알고 있어요. 남자들은 여자들에 비해 결혼을 좀 늦게 하는 분위기다 보니 처음에는 그 부분에 대해 대단하다고는 생각했지만 그 외엔 별 생각이 안 들어서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동서가 저희 중에는 나이는 제일 많았어도 사실상 그렇게 얼굴이 유달리 나이가 들어 보인다거나 하지 않았고, 저나 서방님하고나 나이 차이가 있는 거지 저희 남편 또래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저는 단순히 시누이가 있는 집안이 아니라는 생각만 했었고, 동서랑은 같은 며느리 입장이니 서로 잘하면 별로 갈등은 없겠거니 싶었거든요. 게다가 처음 동서와 만남도 별로 나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괜찮은 편에 속했죠. 어머, 우리 남편이랑 동갑이라더니 진짜 너무 어려 보인다. 이제 막 30 된 거죠? 네, 맞아요.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관리를 잘해서 그런가 이 사람보다 훨씬 어려 보이네. 진짜 너무 예쁘고 부럽다. 에이, 좋게 봐주셔서 그런 거죠. 감사합니다. 어쩜 말도 이렇게 이쁘게 해? 아주버님이 사람 보는 눈이 있으시네. 사실 내가 외동이거든. 여동생이나 언니 있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었는데 당연히 우리가 진짜 자매들처럼 가깝게 지내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편하게 지내자. 같은 며느리끼리 괜히 기싸움하고 경쟁하는 집안 보면 진짜 너무 피곤해. 맞아요. 저도 절대 그렇게 지내고 싶진 않아요. 사이좋게 지내는 게 훨씬 좋죠. 그치? 우리 말이 좀 통하는 것 같네? 다행이에요.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언니. 언니? 아, 죄송해요. 호칭을 어떻게 해야 하죠? 그때는 결혼하기 전이라 그런지 저도 모르게
편하게 언니라는 호칭이 튀어나왔는데 생각해보니 이제 동서지간이 될 사이에 편하게 언니 동생 하면 안 될 것 같아 순간 긴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동서 반응이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괜찮아, 괜찮아.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그리고 옛날엔 어떻게 다들 그렇게 서로 호칭 불렀는지 몰라? 나도 막 동서 형님 이런 거 너무 불편하고 낯설어. 그냥 우리끼리는 편하게 부르자. 나도 그게 좋은 것 같아. 그래도 돼요? 그럼 내가 뭐 한 입으로 두 말 하겠어? 호칭 정리해봐야 내가 나이도 많은데 더 껄끄럽지. 언니라 불러주면 내가 더 고맙지. 결혼 전에 남편이 동생과 동서부터 먼저 만나보자고 제안을 해서 시댁에 본격 인사를 드리러 가기 전에 넷이서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처음 동서를 봤는데 낯을 좀 가리는 저에게 사근사근 먼저 다가와 말을 걸어주어서 금방 긴장이 풀렸어요. 저를 정말 동생처럼 귀엽게 본다는 게 눈빛에서도 읽혔고 호칭까지도 언니 동생으로 편하게 정리를 해줘서 첫 인상은 정말 호감 그 자체였어요. 성격 좋은 동네 언니가 생긴 것 같은 기분이더라고요. 확실히 호칭이라는 게 주는 힘이 크긴 큰 모양인지 동갑내기인 서방님보다도 언니라고 부르는 동서가 몇 배는 더 편하더라고요. 어색하고 불편하기만 한 시댁에 그래도 마음 놓고 그럭저럭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불편함이 줄어들었어요. 결혼을 한 이후에도 별다른 반전 없이 저와 동서 사이는 좋았어요. 안 좋을 이유가 딱히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저희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균열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시어머니 때문이었죠. 앞서 말씀드렸듯 시댁 때문에 저희 부부가 싸우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는 우선 시부모님이 저를 유독 많이 예뻐해 주셨던 것도 있어요. 아무래도 결혼을 할 때 조건적인 부분이 많이 비슷하다 보니 그런 걸 핑계 삼아 저를 미워할 일도 없었고 오히려 나이는 제가 훨씬 어리다 보니 제 쪽이 더 손해라고 생각하셨는지 유독 나이 이야기를 많이 하시면서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셨거든요. 아, 정말 딱 이쁠 때 시집 와서는 아직도 결혼식장에서 네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니까. 얼굴에 아직 애기 티가 남았는데 새하얀 드레스에 머리까지 깔끔하게 올려 묶으니 어찌나 예쁘든지. 나는 정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줄 알았잖아. 안 그래요, 여보? 거 두 말에서 뭐하나. 나도 내가 살면서 본 신부 중에 당신 다음으로 우리 큰며느리가 제일 예뻤어. 감사합니다. 감사하긴 우리가 감사하지. 이렇게 어리고 예쁜 딸을 우리 집에 시집 보내주신 사돈어른도 감사하고 우리는 정말 큰애가 결혼 생각이 없어 보여서 얼마나 걱정했었는지 아니? 아무리 남자는 나이보다 능력이 중요하다지만 그것도 나이가 웬만큼 있을 때 말인 거지. 나이가 어느 수준 이상 차 있으면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그 나이까지 능력이 없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지. 아, 네. 그런데 우리 큰며느리는 어린 나이에 직장도 괜찮고 집안도 괜찮고 하니 우리가 받들여 모셔야지. 솔직히 네가 들어오기 전엔 남편이랑 나랑 우리 며느리 복은 없나 보다 싶었거든. 근데 이런 복덩이가 굴러와 줄 줄이야.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복덩이가 될 수 있게 앞으로도 잘해드릴게요. 시부모님께서 워낙 호들갑을 떨면서 저를 예뻐해 주시니 저는 처음에 조건도 조건이지만 원래 이렇게 사랑이 많은 분들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저도 자의식 과잉이 아니니 당연히 제가 실제로 잘나서 잘해준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죠. 다만 가끔 저를 치켜 세우신다고 상대적으로 동서가 상처받을 수도 있는 말씀들을 하시는 게
조금 마음에 걸렸어요. 나이 얘기라던가 그 전에 며느리복이 없는 줄 알았다던가 하는 이야기들 말이에요. 저라면 굉장히 기분 나빠 한마디 했을 것 같은데 동서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냥 못 들은 척 사람 좋은 웃음으로 넘기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만 좀 눈치를 보고 나중에는 그러려니 했어요. 솔직히 어머님 아버님께서 나이가 지고 왈가왈부 하시는 건 누가 봐도 의도가 뻔해 보이는 거라 저희 넷 중 누구도 제대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 상황이 빨리 종료되길 바라며 말씀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화 주제를 바꿔보는 게 최선이었죠. 굳이 그런 점에 대해서 동서와 따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은 없었어요. 시부모님 너무하지 않냐면서 뒷담을 할 수도 있었지만 막상 정작 당하는 본인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묵묵히 넘어가는데 제가 분노에 차서 날뛰는 것도 좀 웃기잖아요. 그래서 속으로는 시부모님이 가끔 선을 넘으실 때마다 화가 났지만 당사자도 가만히 있는데 참자는 생각으로 넘어갔어요. 그래도 가끔 집에 가면 생각이 나기도 해서 남편에게 한두 마디 넌지시 얘기 꺼내본 적도 있었죠. 여보, 근데 시부모님한테 나이 가지고 그만 좀 언니 괴롭히라고 한번 말해주면 안 돼? 솔직히 보기 안 좋은 건 사실이잖아. 묘하게 분위기도 싸해지고. 분명 어머님 아버님도 느끼실 텐데 왜 시댁 갈 때마다 그놈의 나이 얘기를 꼭 하시는지 모르겠어. 에이, 신경 쓰지 마 여보. 우리 일도 아닌데 괜히 나서봤자 우리만 피곤해져. 신경을 어떻게 안 써? 그게 완전 남 일도 아니고 같은 며느리 일인데 내가 나이가 안 어렸으면 내가 당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잖아. 뭐 꼭 나이 때문만이겠어. 뭔가 엄마 아빠 보기에 안 좋은 점이 보이니까 괜히 나이 핑계 삼아 그러시는 거겠지. 우리 부모님도 아무 이유 없이 나이만 가지고 그러실 분들은 아니야. 그래? 그런가? 그래도 언니 같은 며느리가 어딨다고. 맨날 그렇게 듣기 안 좋은 소리 들어도 시댁이 하는 거 보면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 것 같은데 매번 선물도 고급스러운 걸로만 챙겨오고 나보다 훨씬 지극정성이신 것 같은데 매번 그런 소리 들으셔야 해서 나 같으면 너무 힘들고 짜증났을 것 같아. 그런 건 신경 쓰지 말라니까. 괜히 우리가 나섰다가 더 미운 털만 박힐 수도 있잖아. 그건 내 동생이 해결해야 될 문제지 우리가 나설 일은 아니야. 우리 부모님이 당신한테 그랬다면 내가 당연히 나서지. 재수 씨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재수 씨 일까지 내가 함부로 참견할 수는 없지. 그냥 늘 그랬던 것처럼 조용히 넘어가고 싶어 할 수도 있잖아. 그런가? 남편과 이야기 나눠보니 확실히 형님께서 이 일을 짚고 넘어가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제 친한 친구 중에도 이런 상황이 있긴 하거든요.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정면 돌파하는 것보단 자체적으로 없었던 일처럼 여기면서 스트레스를 덜 받고 극복하는 유형이요. 회피라고 하면 회피겠지만 옆에서 지켜보니 가끔은 그 방법이 스트레스를 세게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기도 했어요. 저는 정면 돌파하는 성격이라 처음엔 이해가 안 됐었는데 친구가 물 흐르듯 살며 많은 트러블로부터 피해가는 걸 보면서 회피라고 꼭 나쁜 건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동서도 그런 성격 유형인가 보다 정도로만 생각하고 저도 넘겼죠. 제가 나서는 게 동서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고 남편 말대로 마음이 좀 불편하긴 해도 제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겉으로는 평화로운 집안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은 마음도 커서 가만히 있기로 했어요. 하지만 시부모님의 수위는 날이 갈수록 세지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했던 건 저희 부부의 임신 이야기가 오가면서부터였어요.
너희 아이 준비는 언제부터 할 생각이니? 설마 없는 건 아니지? 신혼 조금만 더 보내고 차차 준비해야죠. 저희 둘 다 아기를 좋아해서 안 낳을 생각은 없어요. 걱정 마세요, 어머님. 그래, 잘 생각했다. 그래도 신혼이랍시고 어영부영 미루다가 나중에 고생하지 말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얼른 아이를 가지는 게 낫다. 낳는 것도 그렇고 낳고 나서 육아도 그렇고 체력이 정말 많이 필요해. 나도 니네 아이 낳고 도와줄 게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는데 나이가 더 들면 힘들 것 같고. 도와준다는 사람이 있을 때 얼른 낳아서 예쁜 아기랑 행복하게 살아야지. 애를 낳으려고 한다고 바로 생기는 것도 아닌데 괜히 시간 끌다가 시기 놓쳐서 아이도 없이 비참하게 살면 내가 그 꼴 또 어떻게 보니? 어머님은 말씀하시면서 또 은근슬쩍 동서를 보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기 전이라 정확한 사연은 모르지만 남편에게 전해 듣기로는 서방님네는 결혼을 하자마자 동서 나이가 30 중반이라 바로 임신을 시도했다고 해요. 요즘 세상에 사회적으로 체감하기에 30 중반이면 그렇게 많은 나이도 아닌데 생물학적으로는 여자가 임신을 하기엔 이미 훨씬 전부터 노산인 나이라 아이 갖기가 쉽지 않았던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2년간 몸에 좋다는 약도 먹어보고 불임센터에 가보고 시험관도 했었지만 겨우겨우 어렵게 가졌던 아기가 유산되고부터는 모든 의지를 상실해 그냥 아이를 안 갖고 살아가기로 이야기가 됐었나 봐요. 제가 결혼해서 왔을 때쯤엔 그 모든 일이 끝나 있었기에 저는 동선애가 아이 생각이 없는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사연을 듣고 나니 동선애 앞에서 아이 계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유산이 여자에게 얼마나 상처인지 제 친한 지인을 통해 느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시부모님께서 궁금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적어도 동서 앞에서는 안 꺼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었어요. 여보, 근데 어머님 좀 그런 얘기 그만하시라고 말씀 좀 드리면 안 돼? 나는 진짜 어머님 그러실 때마다 너무 눈치 보이고 불편하다. 여보, 대체 왜 그래? 이건 당신이 예민한 거라니까. 엄마가 저러시는 거 당신한텐 하나도 해당 안 되는 거잖아. 왜 그래? 이렇게 트러블 없는 시댁이 어딨다고. 재수 씨한테 뭐라고 하는 것까지 당신이 사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잖아. 적당히 좀 하자. 어? 시부모님이 저러실 때마다 이상하게 저도 덩달아 스트레스가 몰려와서 남편에게 말려달라고 부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남편은 그럴 때마다 들어주기는커녕 점점 짜증만 내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그게 저희 부부 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됐고 사람들이 말하던 시댁 때문에 싸운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 말대로 제가 제일도 아닌데 예민하게 구는 것도 사실이긴 해서 애써 마음을 추스리곤 했죠. 그래도 이때까진 동서랑 저는 사이가 좋았어요. 서로에겐 죄가 없었고 성격적으로도 부딪힐 일이 전혀 없어서 결혼을 했어도 언니 동생 하면서 잘 지냈어요. 시간이 지나고 저는 어느 정도 동서와 친해졌다고 생각을 해서 혹시 동서가 시댁 관련해서 속마음을 좀 털어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나이 차이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하니 저에게 쉽사리 그런 이야기를 털어놓진 않으시더라고요. 저도 그 마음이 뭔지 이해는 가서 일부러 더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게 동서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동서와 제 사이가 어색해지게 된 건 어느 날 어머님의 갑작스러운 참견 때문이었어요. 혹여라도 트집 잡힐까 싶어 어머님 앞에서는 평소처럼 언니 동생 호칭을 쓰지 않았고 최대한 서로를 부를 일이 생길 때 호칭을 안 쓰고 부르는 식으로 소통했어요. 어머님 앞에서만 동서 호칭을 쓰려고 해도
워낙 안 쓰다 보니 입에 안 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루 좀 피곤한 날이 있어서 어머님이 곁에 있다는 자각을 미처 못하고 동서를 평소처럼 부르게 됐죠. 언니, 저 그 옆에 있는 커피 좀 주실 수 있어요? 여기. 평소처럼 간단한 대화를 주고받았을 뿐인데 갑자기 집안 분위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더라고요.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다가 어머님이 입을 열고 나서야 뭐가 잘못됐는지 깨달았어요. 언니? 너 지금 언니라고 했니? 네? 여기 지금 누가 네 언니냐? 네가 우리 집 큰 며느리인데 지금 작은 며느리가 너보다 나이 많다고 언니 대접하는 거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 다른 건 몰라도 호칭은 집안 기강 세우는 가장 기초적인 규칙인 건데 그걸 깨트려? 그럼 설마 너는 네 형님한테 형님이라고 안 하고 동생 취급하니? 아니나 다를까 공격이 바로 동서에게 날아갔어요. 괜히 말실수 한 번 했다가 동서에게 피해를 준 것 같아서 미안해 죽겠더라고요. 아니요, 어머님.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결혼 전부터 친근하게 지낸 터라 결혼 후에도 굳이 호칭 바꾸지 말자고 이야기가 나왔어서 그래요. 뭐? 누가 바꾸지 말자 했어? 너지? 하긴 너겠지. 여기서 그 호칭 쓰면 불편할 건 너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님. 아니긴 뭐가 아니야. 7살이나 어린 형님한테 형님 소리 하려고 하니 입이 떨어질 리가 있나? 부끄러운 건 알아가지고. 그러게 누가 나이 다 먹고 그렇게 어린 남자랑 결혼을 하래? 어린 남자랑 결혼은 하고 싶고 할도리는 안 하고 싶어?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네가 이 집안의 작은 며느리면 얘한테 큰 며느리로서 대접은 해야 할 것 아냐? 네, 죄송합니다, 어머님. 큰애야, 너도 그러는 거 아니야? 나이는 나이고 이 집에 둘이 며느리로 들어왔고 네가 큰 집 며느리면 그에 맞는 대우를 받는 게 맞는 거야. 호칭에 따라 사람 마음가짐이 얼마나 바뀌는 줄 아니?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야. 한 번만 더 내 눈앞에서 언니라고 부르거나 제가 너한테 동생 대하듯 하는 게 보이면 둘 다 가만히 안 둘 줄 알아라. 알겠니? 제가 괜히 잠이 부족해서 말실수를 했다가 동서까지 싸잡혀서 싫은 소리를 듣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했어요. 어머님께서는 옛날 분이시라 호칭이 민감하신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제 입장에선 잘못에 비해 너무 크게 야단을 치신다는 느낌도 받았어요. 뭔가 이런 순간이 오기만을 벼르고 계셨던 것 같은 느낌이었달까요.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아서 이건 나중에 동서랑 꼭 이야기해서 풀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각자 집에 돌아간 이틀쯤 뒤에 전화를 해봤어요. 한참 신호음이 울려도 받지 않길래 바쁜가 보다 끊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연결이 되더라고요. 네, 형님. 무슨 일이신가요? 네? 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아, 참 놀랐잖아요. 놀라긴 원래 이렇게 불러야 하는데요. 그동안 제가 너무 나이에 추측해서 당연히 했어야 할 호칭도 안 했죠. 앞으로는 호칭 신경 써서 부르려고 해요. 형님도 얼른 적응하셔야죠. 형님이라고 부르는 것만 해도 충분히 당황스러웠는데 갑자기 깍듯이 대하고 거리감 느껴지는 말투에 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언니, 혹시 지난번에 어머님 때문에 그러세요? 그것 때문에 불편하셔서 그런 거면 어머님 앞에서만 그렇게 호칭하고 저희끼리 전화할 때나 그럴 때는 그냥 편하게 불러주세요. 아니, 우리끼리 있을 때도 호칭을 해야 입에 붙죠. 이제 형님도 저한테 언니라고 부르는 건 그만두세요. 습관처럼 튀어나오는 거니까 서로 조심할 필요가 있겠어요. 괜히 뒤에서 말 나온다는 얘기 듣기도 싫고요. 뒤에서 말이 나온다뇨? 홧김에 실수로 튀어나온 말이었는지 제 질문 뒤에 한참 침묵이 이어졌어요.
아, 이거 역시 뭔가 있었네 싶더라고요. 뭔데요? 무슨 말이 나왔다는 건데요? 몰라서 물어? 어머님이 그러시더라. 네가 그랬다면서? 내가 나이 많다고 은근슬쩍 집안의 큰며느리 노릇하려는 것 같다고. 호칭 정리도 제대로 안 하고 언니라 부르게 하는 거 좀 불편하다고 했다면서. 네? 제가요? 저 정말 하늘에 맹세코 그런 적 없어요. 뭐? 그럼 어머님이 없는 소리를 지어내셨다는 거야? 아, 유감스럽지만 그런 것 같은데요. 어머님이 정말로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어머님한테 언니 얘기를 한 적조차 없어요. 뭐라고? 어머님이랑은 웬만하면 남편을 통해서 소식을 주고받아서 따로 얘기를 길게 나눌 일도 없었기 때문에 도대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 집 큰며느리가 도대체 무슨 벼슬이라고 제가 그런 소리를 했겠어요. 대한민국의 그 어떤 여자가 며느리로 최고 높은 자리를 탐하겠냐고요. 저 무슨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욕심도 없고요. 언니랑은 그냥 편하게 지내서 좋았고 앞으로도 그러고 싶어요. 어머님이 대체 왜 그런 이간질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절대 아니에요. 원하시면 삼자대면 해도 될 정도로 전 떳떳해요. 그래?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결백을 외쳐대니 그제서야 의심을 거두기 시작했어요. 참, 제가 하지도 않은 말로 해명을 해야 한다니 저도 영 기분이 좋지 않더군요. 오해가 풀린 것 같긴 했지만 통화 너머로 약간의 침묵이 아직 찜찜하더라고요. 혹시 그것 말고도 어머님이 저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 하신 건 없죠? 안 그래도 네가 하도 아니라고 하니까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럼 이런 얘기도 한 적 없어? 어떤 얘기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얼른 낳아서 대신 효도하겠다면서 어머님이 얼마나 상심이 크셨겠냐고 했다고 하던데. 그러게 이런 소리 듣기 싫으면 적당히 나이 차이 별로 안 나는 남자 만나서 결혼할 것이지. 왜 남의 집 귀한 자식 어릴 때 홀려서 대를 끊어놓냐고 하시더라. 어찌나 뭐라 하시던지. 나 그때 솔직히 어머님 말만 믿고 널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 앞에서는 나한테 친근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저런 생각하고 가뜩이나 별로 좋지도 않은 어머님이랑 내 사이 이간질로 더 갈라놓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에요. 제가 뭐하러 그런 짓을 해요. 저는 어머님이랑 그렇게 길게 이야기할 일도 없어요. 괜히 통화 길어졌다가 사이 틀어지기라도 할까봐 남편 통해서 안부 전하는데요. 오히려 언니가 더 통화를 많이 하셨으면 했을 거예요. 그래? 알겠어. 나 처음 시집 왔을 때 어머님이 날 참 많이 미워하셨거든. 그래서 어머님이랑 조금이라도 더 잘 지내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왔었어. 그래도 온갖 노력을 다하니까 정성이 닿기는 하는지 이제 겨우 미운 털 박힌 것 좀 빼냈다 싶었을 때 네가 집에 들어온 거야. 어머님이 아주버님이 어린 며느리 데리고 왔다고 어찌나 좋아하시든지. 처음에는 좀 씁쓸했는데 그래도 며느리 둘 다 나이 많아서 손주 하나 없이 사시는 것보단 한 명이라도 어려서 손주 보시는 게 어머님한테도 낫겠지 싶어서 좋게 생각했어. 막상 만나보니 이렇게 착하고 싹싹하기도 해서 마음에 들었고. 그런데 어머님이 계속 저렇게 너한테 들었다면서 무시당하지 않게 행동 잘 하라느니 넌 나이가 많아서 어쩌려고 그러나느니 그런 소리를 하시니까 나도 사람인데 속상하고 밉고 그렇더라. 그런데 들어보니 내가 오해를 단단히 한 모양이네. 미안해. 아니에요. 언니가 미안하실 거 뭐 있어요. 저는 어머님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형님한테 해가며 압박을 주고 계신 줄은 상상조차 못했어요.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하신 거지? 막상 어린 며느리 들어와 보니 다시 내가 미워지신 거겠지. 원래 저러셨어. 좀 잠잠해지셨던 것 뿐이지.
세상에. 이건 그래도 바로 잡아야겠어요. 들어보니 저도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요. 사람이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그렇게 이간질을 하면 제가 또 뭐가 돼요. 이런 식으로 사이가 안 좋아지면 저는 영문도 모르고 언니랑 멀어지는 거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우리끼리 오해 풀었으니까 그만 넘어가자. 어머님이랑 싸워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어. 내가 몇 년을 당해봐서 알잖아. 그냥 지금 이렇게 사랑받을 때 사랑받는 며느리로 적당히 넘기는 게 나아. 그래도 저를 이용해서까지 언니를 괴롭혔다는 게 전 못 참겠어요. 괜히 언니한테도 죄송하고요. 호칭이야 뭐. 나이 있는 어르신이 강조할 수 있는 거 100번 이해해요. 그런데 거기에 거짓말을 섞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괜히 나한테 또 뭐라 하실 수도 있고. 언니도 언제까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잔소리 듣고만 계실 거예요. 이때까지 나이 많다고 서름 받은 걸로 충분하잖아요.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부부가 된 게 죄예요? 언니가 뭐 서방님한테 협박을 해서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이번 기회에 차라리 바로 잡으세요. 혼자 하시는 것보단 저 할 때 둘이 같이 하면 좋잖아요. 그래도 어차피 이번 주말에 모이기로 했으니까 저 그때 이야기해야겠어요. 언니도 하실 말씀 있으면 그때 하세요. 별다른 대답은 못 듣고 전화는 끝났어요. 막상 전화를 할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끊고 나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점점 화가 올라오더라고요. 대망의 시댁 가족 모임 날. 저는 이야기 꺼낼 타이밍을 찾다가 아주 적절한 타이밍을 찾았어요. 신경 쓰지 않고 있었을 때는 일일이 느끼지 못했는데 신경 쓰고 보니까 언니 입장에서는 정말 상처받기 쉬운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으시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께서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지 못하시고 불편한 소리를 하셨어요. 1차를 식당에서 먹고 계산을 하는데 어쩌다 보니 저랑 서방님 그리고 저희 남편이랑 언니가 나란히 서게 됐거든요. 그 모습을 뒤에 서서 한참 저희를 번갈아 보시는 것 같더니 혀를 쯧쯧 차시더라고요. 아우, 이렇게 좀 바꿔 서 있으니까 아주 잘 어울리고 보기 좋네. 그렇게 둘들 결혼했으면 얼마나 좋아. 지금쯤 그럼 손주 유치원도 보내놨을 거 아니야. 사람 일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라지만 참 아깝다. 아까워. 제가 시어머니와 오늘 쇼부를 볼 거라고 남편에게 미리 말을 해둬서 남편이 바로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남편에게 빠지라는 눈치를 주자마자 남편은 차를 가지고 오자며 서방님을 데리고 나갔어요. 두 사람이 멀어지자마자 저는 어머님께 반격을 시작했죠.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아시면 그만하셔야죠, 어머님. 언제까지 나이 가지고 그러실 거예요? 듣는 며느리 생각도 좀 해주셔야죠. 뭐라고? 아니, 누가 너 보고 뭐라고 했어? 지금 내가 너 들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잖아. 누가 봐도 지금 작은 며느리 들으라고 하는 소린데 네가 갑자기 왜 이러니? 당황스럽게. 당황스러운 건 저예요, 어머님. 어머님 혼자 이러시면 제가 말을 안 하죠. 그런데 제가 동서한테 불만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다면서요. 그건 완전히 다른 얘기죠. 뭐라고? 내가 언제 그랬다는 거야? 어머님은 살짝 당황한 얼굴을 하시더니 바로 발을 빼시더라고요. 동서는 조금 고민하는 것 같더니 제가 재촉하는 듯한 눈빛을 보내자 바로 나섰어요. 언제 그러셨냐뇨. 어머님께서 그러셨잖아요. 형님이 제가 나이 많다고 큰 며느리 대접 안 해주는 것 같다고 뭐라 하셨다고요. 그래서 깍듯이 대해야 한다면서요. 어머님 그 말씀 때문에 제가 형님께 얼마나 깍듯하게 대하고 있는데요. 뭐야? 넌 어떻게 된 게 나이도 그렇게 많이 처먹은 애가 자기보다 어린 형님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시애미가 한 말을 다 일러바쳐? 나이값도 못하고 자존심도 없어. 그게 아니라요, 어머님. 동서는 어머님 말씀대로
저한테 형님 대접한 것 뿐이에요. 제가 하도 캐물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었겠죠. 원래 친근하게 대하던 사람이 갑자기 거리 두면서 깍듯이 구는데 왜 그러는 건지 안 궁금한 사람이 있겠어요? 저는 큰 며느리건 작은 며느리건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한데 어머님이 그렇게 제 핑계 대가면서 동서한테 눈치 주고 있는 줄은 상상조차 못했어요. 어머님이 동서 마음에 안 드시면 안 드시는 거지 왜 제 핑계를 대세요? 아니, 그건 핑계댄 게 아니라 그래, 내가 너라면 그랬겠다 싶은 거지. 솔직히 말해서 자기보다 나이 많은 동서를 누가 편하게 생각해? 게다가 그 동서가 언니라고 부르라 하고 말까지 편하게 하면 누가 그렇게 좋게 생각하겠냐고. 보는 우리도 불편한데. 그거야 어머님 때는 그렇게 편한 동서 관계가 없으셨을 테니 그러실 수 있겠지만 이제는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어머님. 어머님이 서방님이랑 동서 나이 차이 많이 난다고 마음에 안 드시는 것도 어머님 세대 생각하면 이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뭐라 할 생각은 없지만 적어도 저랑 동서 관계까지 이간질 시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음에 안 드시면 차라리 어머님 혼자 마음에 안 드신다고 표현하면 되는데 다른 식구들 다 가만히 있는데 왜 저를 끌고 와서 이간질을 시키시냐고요. 사람이 한 적도 없는 말까지 지어내면서 그러시는 건 진짜 아니죠. 뭐야? 이것들이 내가 시애미 짓 한번 제대로 안 하고 오냐오냐 해주니까 아주 둘이서 짜고 나한테 대들어? 야, 너는 뭐 내가 이쁘게만 해서 그런 줄 알아? 그냥 작은 며느리보다는 내 아들이랑 나이대도 맞고 조건도 그럭저럭 후달리지 않으니 내가 가만히 있는 거지. 너는 내가 연락을 하면 뭐 한 번에 받은 적도 없고 남편 통해서 이야기하라고 하고 내가 살다 너 같은 며느리 본 적이 없어. 너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나이 그거 하나 맞아서 마음에 안 드는 거 다 눈 감아주고 있었더니 뭐? 이간질 하지 말라고? 예쁨 받고 있었으면 가만히나 있으면 반이라도 갈걸. 괜히 나서서 욕 처먹을 짓을 해? 너처럼 어리석은 며느리는 내가 처음 본다, 처음 봐. 네, 어리석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 어머님한테 예쁨 받아서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예쁘다 예쁘다 하면서 어떻게든 집안 행사 있을 때마다 큰 며느리가 앞장서서 나서야 된다고 일만 시키려고 하시는데 제가 뭐가 좋겠어요? 제가 어려운 거 부탁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동서랑 제 사이에 근갈 만한 말씀만 좀 안 해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동서한테 뭐라고 하신다고 제가 어머님한테 더 이쁨 받겠구나 하고 좋아할 사람은 아닌 거 아시잖아요. 저는 그냥 가족 다 화목하게 지낼 수 있으면 화목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동서는 심지어 저보다 일찍 결혼해서 어머님 챙겨드린 지도 오래됐는데 이제 그만 나이 가지고 미워할 시기는 지났잖아요. 손주 못 보시는 건 속상하시겠지만 그것도 다 서방님이 선택한 일인데 동서한테만 뭐라 하시는 건 너무하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머님도 저희처럼 며느리셨던 시기가 있으셨잖아요. 같은 여자들끼리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해주고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귀엽고 예쁜 손주는 제가 안겨드리면 되잖아요. 형님, 솔직히 이렇게까지 나서서 동서 편을 드는 게 맞나 싶으면서도 이간질 당했다는 것도 화가 나고 그동안 지켜봐오면서 화났던 부분도 있어서 못 참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더니 동서가 감동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어머님도 눈물이 그렁그렁한 동서 얼굴을 보자 약간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살짝 한풀 꺾이시는 듯 싶었어요. 저희도 어머님께 잘해드리고 싶고 최대한 속상한 거 없게 해드리고 싶어요. 동서도 어머님 그러시는 거 다 이해해서 이때까지 서럽고 속상해도 참아왔던 거고요. 그런데 저희끼리 없던 말 지어내면서까지 사이가 벌어져서 좋을 건 없잖아요. 저도 이런 일 있으면 남편한테 불평불만 일일이 얘기해서 다 같이 사이 나빠질 수도 있지만 여태 그렇게 한 적도 없고요. 오늘 일도
저희끼리 이야기 잘 된 걸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머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머님은 쉽사리 대답하기 힘드신지 한참을 망설이시더라고요. 저와 동서를 한참 번갈아 보시더니 겨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겠다. 내가 작은 놈이 좀 또래를 만났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바람에 그동안 널 괜히 괴롭히기만 한 것 같구나. 차마 입이 떨어지진 않으셨는지 미안하다는 말씀까지 못하셨지만 그 속뜻에는 미안하다는 말이 담겨있는 듯 했어요. 동서는 울컥했는지 눈물을 떨궜고 저는 동서를 토닥여줬죠. 곧 서방님 오시겠어요. 울지 마세요. 어머님도 동서가 살짝 진정할 때까지 가만히 동서 손을 잡아주시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어머님이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다면 전 날 잡은 김에 끝까지 갈 생각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가 잘 되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돌아온 남편들에게는 티내는 일 없이 커피집으로 이동을 했고 커피집에서는 어머님은 한결 부드러워진 태도로 동서를 대해주시더라고요. 엄마, 뭐예요? 갑자기 왜 이렇게 이 사람한테 잘해줘? 되게 보기 좋다. 서방님도 그게 기분이 좋으셨는지 한박 웃음을 짓더라고요. 남편과는 이야기 잘 됐다는 눈빛을 주고받았고요. 정말 뿌듯한 순간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집으로 향하는 길에 동서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형님, 진짜 너무 고마워요. 어머님 말대로 형님은 가만히 있어도 예쁨 받을 수 있었는데 굳이 저 때문에 나서줘서. 아유, 언니, 무슨 형님은 형님이에요. 오늘 얘기 잘 됐잖아요. 왜 그래요? 아니, 오늘은 진짜 형님처럼 보여서 그래. 나 오늘만은 형님이라고 부르게 해주라. 응? 오늘 어머님 태도 바뀐 거 보니까 난 너무 감동적이라서. 앞으로 쭉 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지옥에서 벗어난 것 같고 너무 은인 같고 고마워서 그래. 은인 같으면 앞으로도 전에 하시던 것처럼 편하게 대해주세요. 저도 그게 좋아서 오늘 그 난리친 거니까. 그래, 알겠어. 나 오늘 살아보니까 동서복도 진짜 어마어마한 복이구나 싶어. 앞으로 정말 친언니다 생각하고 편하게 대해줘. 나도 친동생처럼 잘 챙길게. 네, 얘기 잘 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 고마워. 조심히 들어가. 그날 이후로 정말 마법처럼 시어머니의 싫은 소리는 끝이 났어요. 어머님이 생각하시기에도 그냥 저희랑 잘 지내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드셨는지 그럭저럭 잘 해주시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이 그렇게 고집 꺾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저도 가끔은 괜히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더 챙겨드리곤 해요. 남의 일이긴 해도 제가 이간질 당한 것도 있고 괜히 구설수에 올라 가족관계가 망가지는 건 겪기 싫어서 나섰는데 결과가 생각보다 좋아서 정말 다행이네요. 시댁일은 나서는 게 안 나서니만 못하다는 말도 많은데 가끔은 이렇게 나서서 나쁠 거 없다는 것도 알려드리기 위해 이 사연을 적게 됐네요. 물론 그전에는 시부모님이 말이 통하는 분일지 아닐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긴 하겠지만요. 그래도 정면으로 부딪혀서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면 얼마든지 부딪혀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부딪혀서도 말이 안 통하는 시부모님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편이 나을 테니까요. 서로서로 이해하는 부분이 더 많은 고부관계를 꿈꾸며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신 분들 가족들과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